우리가 시험 문제 부가세 부속 서류가 무조건 10점으로 나와요. 문제는 2개가 이렇게 주어지고 문제가 2개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다. 부속 서류다 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하잖아요. 그쵸?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매출세액이 얼마예요? 그리고 저희 매입세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빼고 나면 나머지 납부세액이 얼마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계산을 해서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는 거죠. 맞죠? 그러면 나라에다가 낼 때 그러면 이런 거래들에 대한 뭐가 필요하다? 증빙이 필요하다. 증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그럼 그 얼마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게 얼마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것도 제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 신용카드 매출에서 얼마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뭐 대손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까지. 그래서 매출세액에 해당하는 것들,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각각의 서류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자동으로 작성이 다 돼요. 여러분들이 매입매출전표를 끊으니까 매입매출전표에 과세다라고 끊으면 서식이 자동으로 다 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쓰실 게 별로 없다. 근데 우리가 이 전산세무 2급 시험에는 부속 서류가 원래는 전표를 끊어서 자동으로 작성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에 전표 입력을 하고 나면 전표 입력을 하면서 자동으로 부속 서류가 작성이 돼야지 돼요. 작성이 돼야지 되고 예를 들어서 의제매입 같은 경우는 전표 입력해서 적요 6번 걸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잖아요. 그쵸? 작성이 되는데 그 서식에 가서 우리 회사에 맞는 공제율로 변경해 주셔야지 되고 그 다음 확정신고기간에는 정산이라는 걸 또 해주셔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부속 서류를 추가로 수정해 주셔야지 되는 경우가 있다. 그쵸? 일반적으로는 전표 입력하면 자동으로 부속 서류가 작성이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수정 부분을 우리가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일단 우리가 부속 서류를 다 배우시기는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다시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쪽에다가 써볼게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뭐가 나왔어요? 수령명세서가 나왔죠. 맞나요? 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부속 서류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가 나왔어요. 그럼 수령했다는 얘기는 얘는 매입거래에서 발생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 중에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집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전표 입력을 해서 불러오는데 매입매출전표 입력해서 불러오면 다행이에요. 원래 자동으로 다 작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거래를 했지만 접대비 같은 경우는 불공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으니까 매입세 공제에 해당하는 부속서류 작성에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지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에선 뭐뭐뭐 외웠죠?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목욕, 이발, 미용, 역외분송. 역외분송. 그런데 역외분송은 뭐는 제외해야 된다? 전세버스. 지금 이 밑에 적어드리는 것은 입력하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쵸? 공제 대상이 아닌 것들. 그래서 목욕, 이발, 미용은 개인적인 용도니까. 그 다음에 역외분송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쵸?
우리 문제상에서 뭐 KTX도 나오고 항공권도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다 택시도 다 안 된다. 다 안 되는데 누구만 된다? 전세버스만 된다. 전세버스만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수령명세서에서 쓰면 안 되는 게 뭐죠? 네,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거. 불공사유에 해당하면 어차피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거니까 신용카드, 원래 우리가 불공이라는 거의 전제는 세금계산서죠. 나 매입 세금계산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게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로 거래를 하더라도 걔도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불공사유에 해당하는 거 무조건 공제 대상이 아니니까 쓰시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또 매입세 공제가 불가능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수칙. 세금계산서를 수취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공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공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여기다 또 쓰면 얘로 또 공제, 이중 공제가 되니까 하나는 죽여야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쓰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요만큼만 체크를 해두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식은 뭐가 나와요? 두 번째 서식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란 얘기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으니까 얘는 뭐예요? 매출거래죠. 그쵸? 매입은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별해야 하지만 매출은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팔았으면 소비자한테 부가세 받았겠죠. 무조건 나라에다가 납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얘는 제외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전부를 기록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전부를 기록해야 하고, 그래서 신용카드 발행집계표는 일단 전부 입력, 빼먹는 거 없이 모두 다 입력해야 한다. 아시겠죠? 전부를 다 입력해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무조건 공급 대가로 입력해 주셔야 한다.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공급 대가로 입력해 주셔야지 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신용카드도 이 매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줬는데 나중에 신용카드로 와서 결제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세금계산서 하나를 죽이든 신용카드를 죽이든 둘 중에 하나 죽여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교부분은 밑에다가 한 번 더 추가로 입력해야 되죠. 맞나요? 네, 세금계산서 교부분. 세금계산서 교부분은 항상 두 곳에다가 위에 칸에다가도 입력, 그리고 아래 칸에다가도 한 번 더 입력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에다가도 자기 자리에다가 넣어주시고 밑에다가도 또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요거 하나만 신경 써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장부 나오는 건 뭐가 나오죠? 우리 부동산이 나오나요? 맞죠?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중요한 건 간주임대료의 계산이죠. 맞나요? 간주임대료의 계산이에요. 간주임대료만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바로 다이렉트로 첫 번째 서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죠. 맞나요? 네, 서식에다 그냥 다이렉트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을 그냥 해주시면 되는데 입력하시면서 어떤 게 생기죠? 계약의 갱신이 생기죠. 그쵸? 계약의 갱신. 이 계약 기간이 중간에 만료가 돼서 새롭게 연장하는 거. 그럼 엔터 6번 누르면 자동으로 위에 갱신일 날짜가 새겨지죠? 네, 그대로 입력만 그냥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아마 이 부동산 임대공급가입 명세서가 나오면 부가세 신고서 반영까지도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얘 서식만 작성을 해서 간주임대료만 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혹여나 문제상에서 이자율을 변경하시오 그러면 화면 위쪽에 이자율 버튼이 있죠. 그쵸? 이자율. 지금 현재는 1.8%로 되어 있지만 이자율 내가 수정할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가 되셨죠?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그렇잖아요. 그냥 간주임대료에 대한 이자율은 뭐 2.1%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자율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금액은 자동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간주임대료라는 걸 산출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간주임대료라는 게 나오게 되면 이 간주임대료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라. 여기까지는 문제상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회계 처리는 생략하더라도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직접 반영해라.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어디다가 입력하면 되죠? 부가세 신고서에 4번 란 과세의 기타란에다가 우리가 추가해 주시면 된다. 왜냐하면 얘는 증빙이 없는 거니까. 실제 내가 돈을 받은 게 아닌데도 부가세는 내야 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4번 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뒤로 넘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죠?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가 나오나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의제라는 게 뭐뭐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쵸?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무엇을 면세재화를 가공해서 과세재화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의제 매입세액 공제 신고서가 필요하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적격 증빙이어야 하고요. 적격 증빙이어야 하고 그리고 뭐에 해당하는 것만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방역비라든지 수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면세거든요. 그런 면세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만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공제율을 어떻게 외웠죠? 제조업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음식점은 106분의 6.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맞나요? 네. 그리고 우리가 적격증빙이어야 하는데 영수증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농어민 매입분이 나오게 되면 농어민은 누구만 인정해준다? 네. 제조업에서만 농어민이 무증빙이죠. 그쵸? 증빙이 없지만 제조업에서는 인정이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나요? 거기 영수증이어도 가능하다는 거죠? 제조업. 네. 그러니까 농어민은 영수증밖에 발행을 못하니까. 사업자가 아니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의제 매입세액에서 이제 중요한 거. 의제 매입세액에서는 중요한 게 두 가지. 예정 신고 기한이 있고 그 다음에 확정 신고 때 신고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그쵸? 예정 때는 한도가 있다 없다? 예, 예정 때는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고 그 다음에 확정 때는 한도가 몇 프로? 40% 매출액 대비해서 40%에 해당하는 것만 한도로 계산을 해주셔야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정 때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맞죠? 확정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한다? 확정 때는 우리가 정산이라는 걸 해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정산이라는 걸 하게 되면 정산은 예정 데이터 플러스 확정 데이터를 모두 다 합산해서 기록을 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40%의 매출액이라 좀 써주시면 이거요? 네. 매출액의 40%. 네. 다 매출액인데 한도는 다 매출액 대비해서 한도를 적용을 해요. 그러니까 매입한 금액의 한도를 측정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우리 회사의 규모가 엄청 커요. 그러면 크다라면 이거를 한도를 어떻게 적어요? 매출액이 많으면 한도가 늘어나는 거고 매출액이 적으면 한도가 적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네, 한도는 매출액 대비. 그래서 매출액의 40%를 한도로 해서 그 40%에 다시 104분의 4 계산해 주셔야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계산은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주죠. 그렇죠? 네, 컴퓨터가 다 입력을 해주시고 정산에서 우리가 예정 플러스 확정 쓰시는데 엄청 중요한 글자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단기 매입액. 단기 매입액 쓰는 날. 정산 화면 오른쪽 아래에 단기 매입액 쓰는 날 있죠? 그 단기 매입액 쓰는 날에 반드시 그냥 기본은 확정 거 금액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데 예정 거랑 확정 거를 반드시 합산해서 기록을 해주셔야지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이 끝나고 만약에 얘가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해라.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에는 몇 번으로 들어가면 되죠? 부가세 신고서에는 우리 그 밖에 공제. 그래서 14번에 가보시면 14번은 오른쪽 화면 있죠. 14번 오른쪽 화면 아래에 의제 매입세 공제의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의제 매입하고 똑같은 게 5번째 이제 뭐가 나와요? 재활용 폐자원. 재활용 폐자원 공제 신고서가 나오는데 재활용 폐자원은 의제 매입세액하고 똑같죠? 의제 매입세액은 원재료 매입했을 때 적요를 몇 번 달아요? 6번. 그렇죠. 원재료에서 적요 6번을 달고 넘어오게 되고 재활용 폐자원은 얘도 마찬가지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만. 원재료에 해당하는 것만. 그런데 얘는 증빙이 상관이 있다 없다? 증빙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러니까 증빙이 없어도 원재료에 해당하면 모두 다 인정.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원재료에서 적요 몇 번을 달아라 얘는 7번을 달아주시면 서식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얘는 공제율이 103분의 3 하나만 외우시면 되죠. 왜냐하면 나머지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 신경 쓰실 거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3분의 3 하나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 얘도 예정 신고기한과 확정 신고기한으로 나누어지죠. 예정과 확정으로 나누어지는데 예정에는 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예정은 한도가 없어요. 한도가 없고 확정은 한도가 몇 프로요? 80%의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80%의 한도를 아시겠나요? 그래서 80%의 한도를 가지고 있고 확정 신고 때는 마찬가지 우리 뭐 해야 된다? 정산이라는 걸 해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예정 플러스 확정. 근데 쓰는 난이 얘는 조금 다르죠. 얘는 어떻게 돼 있냐면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수치부는 세금계산서에다가 영수증 수치부는 영수증에다가. 근데 우리가 입력하는 건 다 영수증만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넣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재활용 폐자원도 부가세 신고서로 넘어가게 되면 부가세 신고서에 몇 번에다가 반영하면 된다? 얘도 똑같이 14번 난에 가보시면 재활용 폐자원이 나오게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째 이제 뭐 나오나요? 대손세액 공제가 나오나요? 맞죠?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 중요한 건 대손세액 공제는 언제만 받을 수 있다? 확정 신고 때만. 그러니까 예정 신고 때는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정 신고 때만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손은 공제 사유가 있죠. 맞나요? 그래서 공제 사유에서 우리 뭐 하나 외우라 그랬죠? 부도. 부도가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이 경과해야 된다? 6개월 경과. 이해가 되시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에서는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하고 우리 서식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하고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대손이 서식에서 대손이 발생했을 때 혹은 대손금을 회수했을 때 대손이 발생을 하면 양수로 입력이 되고 회수를 하게 되면 음수로 입력을 해주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이 대손세 공제신고서도 마찬가지 공급 대가를 입력을 하면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부가세가 산출이 되게 되고 얘가 부가세 신고서로 봤을 땐 대손이 발생한 건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회수한 건 우리 매출세액을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뀌게 된다. 부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하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수출 실적 명세서가 나오나요? 맞죠? 네, 수출 실적 명세서. 수출 실적 명세서는 우리가 할 게 없죠? 그쵸? 뭐 신경 쓰면 되죠? 날짜. 그쵸? 그래서 선적일과 판가일 두 가지를 놓고 따져요. 그쵸? 그래서 선적일, 그 다음에 판가일 두 가지가 나오는데 무조건 뭐 한 날? 네, 둘 중에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빠른 날의 환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환율 쓸 때 유의해야 될 게 뭐 있었죠? 엔화. 그쵸? 재팬엔이 나오면 엔화는 무조건 환율에서 뭐에서? 환율에서 나누기 100 해주셔야 합니다. 100엔당 환율이 나오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만약에 문제상에서 1엔당 환율이 주어질 수도 있죠. 그럼 그냥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 100엔당 환율이 나오면 우리는 나누기 100 해주셔야지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8번으로 넘어가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나오나요? 맞죠? 네, 8번으로 넘어가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나오게 되는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는 우리가 크게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죠. 맞나요?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불공. 두 번째가 안분. 세 번째가 정산. 네 번째가 재계산. 이렇게 크게 4개의 챕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은 그냥 불공이잖아요. 매입 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불공이라고 쓰면 불공 자동으로 자기 자리에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안분을 해야 할 때는 안분은 언제 해요? 예정 때. 맞죠? 예정 때 안분. 우리가 안분, 정산, 재계산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겸업사업자예요. 맞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다 불공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업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비율대로 첫 번째 안분이라는 걸 하게 되고요. 이건 예정과세기간에 안분이라는 걸 하고 정산은 언제예요? 확정과세기간에 정산이라는 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정산은 무조건 어떻게 하는 거다? 예정 플러스 확정. 그러니까 예정 때 전체, 확정 때 전체를 다 합산을 해서 토탈로 계산을 해야 한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정산을 하면서는 뭐가 문제에서 따라 나와요? 예정 때 안분한 게 있을 수 있죠. 이미. 근데 그걸 합산해서 다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정 때 이미 불공 처리했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기불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기불공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나머지를 불공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 재계산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다음 확정. 제가 화물차를 한 대를 샀어요. 사서 썼어요. 정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기가 됐어요. 다음 기가 되면 이 화물차에 대한 걸 다시 계산을 하자. 왜? 매출 비율이 바뀌었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매출의 비율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재계산이라는 걸 하는데, 재계산은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누구만 해요? 네, 감가상각자산만 합니다. 감가상각자산만. 그러니까 이제 목록에 건물, 뭐 토지, 뭐 기계장치, 원재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몇 개만 하면 돼요? 몇 개요? 건물, 토지, 기계장치, 원재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몇 개? 2개. 건물하고 기계장치.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죠? 부가세 없고. 그 다음에 원재료 감가상각 안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 개 자료가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감가상각 자산만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해야 돼요? 면세사업의 증감 비율. 면세사업의 증감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초과할 때만 우리가 재계산이라는 걸 하게 된다. 아시겠죠? 네, 근데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문제를 내려면 당연히 5%가 넘어가야지 되니까.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감률. 근데 체감률도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건물이라는 걸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5% 산정이 되고 나머지 기타 자산은 25%로 책정이 되니까. 그래서 체감률은 우리가 건물과 구축물은 체감률이 몇 프로다? 5%다. 1기에. 그 다음 나머지 기타 자산들은 체감률을 몇 프로를 가지고 간다? 25%의 체감률을 가지고 간다. 아시겠죠? 얘 입력하다가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취득 연월 쓰는 게 있죠. 그쵸? 취득 연월까지만 쓰셔야지 되는데 취득 연월 1까지 만약에 쓰시게 되면 비율이 바뀌어져 버려요. 기간이. 아시겠죠? 그래서 1까지 만약에 썼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네, 삭제. F4 삭제. 삭제하고 다시 입력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그래서 취득년 월만 입력을 해야 한다. 재계산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설명을 제가 다 드린 거죠. 맞나요? 부가세 신고서는 제가 어제 했었고, 그쵸? 부가세 신고서는 어제 했고, 얘는 오늘 이제 다시 정리. 이제 부속서류 다 정리됐어요. 아시겠죠? 오늘 남아서 연습하고 가셔도 절대 안 때려요. 자, 공부들 일단 하시고 완전히 머릿속에 지금 요 정도만큼은 정말로 머릿속에 그냥 딱 도장처럼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여유 있게 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